아니 그래서 저기 뭐냐 이젠 나왔을 거 아니야 점수가. 어? 아니, 나 이제 그 평균 점수도 보고 했으니까 대충 이제 그 점수가 낮아도 안 놀랄 것 같긴 하거든. 내가 볼 때 90점 넘는 애들이 그 정도 있다면 걔는 그냥 잘한 거야. 어? 천재까지는 아니야. 그냥 잘한 거고요. 근데 사실 평균 점수가 그렇다는 건 걔네 제외하고 나면 딱히 막 그렇진 않다는 건데. 점수. 객관식 평균이 35점인가 보다. 30 몇? 36점. 그래서 그걸 듣고 아 이게 우리만 못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빨리 핸드폰 꺼내세요. 주냐? 아 그걸 봐야 돼. 이거 뭐? 카톡을 보내라고요. 없으면 준비할게. 이거 처음 봤지 그게. 아니 이거 들찌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아 빨리 카톡 보내세요. 따로따로 보내야 돼. 100발씩 서세요. 뭐 마음대로 뭐든 상관없어요. 이민. 개운했어. 보냈어? 보냈어요? 빨리. 왜 붙이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시작 좀 합시다. 빨리 보내세요. 숙제는 했어. 준이 숙제 했어? 알겠어. 멀티 안 되는 건 연서야. 안 왔다 카톡이. 보내야 돼.
그래서 안 왔는데. 네. 응? 뭐가 다른 것이 도대체? 그거 하면 뭐가 달라지지? 안 올림을 해도 뭐 상관없고 다 상관없어. 일단 안 올린다 어, 오케이. 자, 앞에 봅시다. 자, 일단은 3회 보고 그 다음에 5회 보고 다시 3회 뒤에 거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몰라, 내 생각에 한 3개? 4개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지난번에 이거 혹시나 들어갈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쌤이 설명 간단하게 하다가 중간에 시험법이 나와가지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혹시 안 들고 왔는데 숙제는 하셨나요? 숙제 하셨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도르노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이 아도르노와 관련된 지문은 2개 지문이 나옵니다. 5회 첫 번째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3회 첫 번째 지문입니다. 여기에 둘 다 아도르노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일단 3회 먼저 볼게요. 3회. 3회가 더 쉬운 거야. 5회는 고3 거, 3회는 고2 거. 자, 그래서 이 아도르노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정시를 쓰는 건 야만이다 라는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도르노는요, 근대 사회가 무엇의 원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냐면 지성을 바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도르노가 생각하는 지성은 좋은 지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근대 사회, 우리가 흔히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모더니즘이 뭐냐면 인간의 지성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어떤 무언가, 디자인을 말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모던하다 또는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인간의 지성은 그때 당시에, 모더니즘 당시에는 우리 인간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왜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을까요? 인간의 지성이 발달하면서 공장도 만들어져, 산업혁명도 일어나, 물질적인 풍요도 일어나, 우리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놓고 봅시다. 우리는 지금 근대 사회를 이미 지나왔잖아. 맞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풍족하게,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고 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누릴 줄 알았지만 누리지 못했어. 뭐가 생겨났는데요? 불평등이 생겨났습니다. 이해되죠? 지성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근대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정도로 불평등이 심하진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근대 사회, 인간의 지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사회가 어떻게 됐느냐? 약자들에게 냉정한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 사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가운 지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차가운 지성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지성은 갈수록 더 발전하지만 인간에게 내려오는 이 따뜻한 공기는 갈수록 더 없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서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발전하는 시기가 바로 언제냐? 1차 세계대전이랑 2차 세계대전입니다. 자, 이 아도르노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이 지성이 인간을 학살하는 데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를 직접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자, 결론. 이 사람은 인간 지성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지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을 굉장히 아주 차갑게 만드는 용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지성만을 중요시하는 그런 것들을 어떤 이제
야만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도르노는 오히려 문학작품, 예술작품에는 뭐가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요 지성이 배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해되죠? 자, 이 관점을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하다 보니 이 사람은 그럼 폭력을 좋아할까요? 뭐 폭력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떠한 폭력이든 폭력의 종류는 다 싫어했어요. 누군가에게 뭘 강요하는 것도 폭력이고요. 미술 작품은 이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 규칙도 폭력이거든, 따지고 보면. 자, 그래서 그러한 폭력들을 멀리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아도르노였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16에서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는, 자,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계몽의 뜻이 뭐야? 계몽의 뜻이 뭡니까? 혹시 사회부 나온 사람 없어요? 계몽의 뜻이 뭐예요? 남 얘기야? 이제 한자로 따지면 꾸몽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계몽이라고 하는 거는 일깨운다라는 말이야. 무지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일깨운다라는 표현이 계몽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16에서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는 구시대의 권위에 반대하여서 합리적 이성을 통해서 인류의 진보를 꾀하려 한 이념을 계몽주의라고 합니다. 이거는 상식이야, 여러분들. 18살이면. 자, 이는 17세기 과학혁명과 함께 근대역 시작을 알리면서 중세의 어둠에서,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이 무지의 깜깜한 상태에서 밝게 광명의 빛을 빡 켜주는 게 바로 뭐다? 계몽주의라고, 맞죠? 자, 그래서 중세의 어둠에서 벗어난 서구인들에게 이성에 기초한, 이성은 지성이랑 똑같은 말, 맞죠? 이성에 기초한 사회야말로 인류에게 자유와 풍요를 선사할 것이라는 희망을 줬다는 거야. 계몽주의가 딱 들어서면서 실제로 평등이 일부 이루어지긴 했어요. 뭐가 이루어졌어? 계몽주의를 바탕으로 일어난 혁명이 뭔데? 그 프랑스 혁명인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 안 납니까? 그 프랑스 혁명이 왜 이제 피를 통해 쟁취한 혁명이라고 얘기하잖아, 맞죠? 자, 그 프랑스 혁명이 이 계몽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니 이 세상에 계급이 어딨어? 다 똑같이 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 평등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일어난 혁명이 이제 프랑스 혁명이죠. 자, 그래서 이 계몽주의는 우리 인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나 아도르노는 완전히 계몽된 지구에는 재앙의 징후만 남아있다고. 자, 완전히 계몽된 지구에는 재앙의 징후만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도르노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완전히 계몽되었다, 인간의 이성이 고도로 발달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인간의 불평등은 더 심해질 것이다, 인간 소외 현상은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하면서 계몽에 대해 다른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도르노는 계몽의 전개를 자연에 대한 지배와 인간에 대한 지배에서, 자,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무엇을? 지성의 발달을, 또는 계몽을. 여기서 나오는 이 계몽은요, 지성의 발달, 이성의 발달과 다 일맥상통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계몽된 지구에는 재앙의 징후만 남았는데,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인데? 요런 재앙입니다. 어떤 재앙?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야.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에 대한 지배, 이게 그 여러분들 서구 사회의 변화인데 혹시 알고 있나요? 서구 사회에서 가장 먼저 지배를 하려고 했던 건 바로 뭐였습니까? 자연에 대한 지배였어요. 자, 그러다가 자연에 대한 지배가 어느 정도 딱 이루어졌어. 그러면서 뭐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까? 항해술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배를 타고 나가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식민지를 만들었지. 식민지를 만들면서 무엇으로 나아갔어요? 인간에 대한 지배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서구 사회죠, 맞죠? 자, 그래서 인간에 대한 지배에서 이제 뭐로 넘어갈까요? 인간 내부의, 인간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 이게 뭔데? 인간 내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 내부에 뭘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인간 내적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태어난 자유, 인권, 뭐 존엄성,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로 이어지는 거야. 어떻게 이어지는데? 우리가 지성을 바탕으로 법을 만들어. 근데 사실은 그 법이 악법이야. 예를 들자면 악법이야. 악법인데 여러분들 안 지킬 수 있어요?
그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악법이라도 그걸 지켜야 돼. 그러면 그 악법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뭔데? 폭력이죠, 폭력. 악법이 여러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맞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만 다 뭐야? 지금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로 이어진다는 거야. 예를 들자면,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자연에 대한 지배는요, 인간이 자연의 위협에서 벗어나 자기 보존을 꾀하기 위해서 자연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에 대한 지배는 기본적으로 목표가 뭔데? 나 살기 위해서야. 왜? 배 타고 나갔는데 휩쓸려 죽으면 안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자기 보존을 하기 위해서 자연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뉴턴에 의해서 완성된 근대 과학혁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신과 환상에서 벗어나서 자연에 대한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갖게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혁명은요,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갖게 하였습니다. 합리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데? 이성에 부합하다라는 말입니다. 이성에 부합하다. 이성에 부합하는 게 뭐야? 이 근대적 생각이지. 맞죠? 자, 이를 무기로 인간은 지배와 피지배라는 사회적 관계를 공고히 하여서 자연에 맞서는 집단적 힘을 키움으로써 자연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 혼자 자연을 이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어? 집단적 힘을 키웠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그걸 키움으로써 자연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서는 안 돼. 그런데 사회적 지배 양식이 강화되면서 계몽의 두 번째 단계인 인간에 대한 지배로 이어집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성은요,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는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요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 이전까지는 이성이라고 하는 걸 어떤 용도로 사용했냐면, 이건 도대체 무엇일까? 이걸 우리는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이것이 여기 존재한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게 이성이었거든. 자, 그래서 이성은요,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는 본연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정당성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겠지. 그러니까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어떤 이성이 필요하겠죠. 볼게요. 인간과 자연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적 이성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이성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거야. 이는 합리성이라고 하는 이명, 그러니까 합리성이라는 이름 아래 오로지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목적을 위해서는 뭐가 희생돼도 된다. 과정에서 누군가가 희생돼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성은 쭉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는 기능에서 벗어났습니다. 줄. 그 다음 도구적 이성으로 변질됩니다. 다음 줄. 이는 합리성, 그러니까 이성에 부합하는 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제국주의 정책을 펼칠 거야 이제부터.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너 우리나라 국민이지. 내가 너 자유 좀 뺏을게.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가 바로 뭐야?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서 쓰이는 이성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국가의 힘이 강력해지겠지 이때부터는. 자, 사회 전체가 도구적 이성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관리됩니다. 정부에 의해서 관리가 될 거야. 개인은 무엇이 사라질까요? 자율성과 비판적 사유 능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왜?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어차피. 맞죠? 독재국가에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건. 그 결과 사회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하는? 억압하는 전체주의. 전체주의, 제국주의, 독재 다 똑같은 말이다. 그렇죠? 비슷한 말이죠. 전체주의적 경향을 띠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 히틀러가 이제 딱 그 정권을 잡았을 때 이제 전체주의 정권이 이제 만들어지잖아. 맞죠? 그 전체주의 정권을 만들려고 할 때 딱 정권을 잡자마자, 그러니까 히틀러가 사실은 강제로 권력을 얻은 건 아닙니다. 투표를 통해서 얻었어요. 연설을 기가 막히게 잘했거든. 그래서 독일 사람들 마음을 훔쳤단 말이야. 그래서 딱 권력을 잡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부터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 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너네들 개인의 이익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공익이 더 중요하다. 근데 그러고 끝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인데? 공익이 무엇인지를 누가 판단하는 거야? 내가 판단한다 이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내가 이건 공익이야 하는 순간 국민은 나와야 돼. 다 따라와야 돼요. 그게 뭐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경향을 띠게 된 거지. 그게 뭐라고? 이성이 인간에 대한 지배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해돼요? 그것이 이성이 인간에 대한 지배로 나아간 것이고요. 다음, 자연과 인간 사회의 지배자가 된 인간은요, 계몽의 마지막 단계로 인간의 내적 자연마저 지배하게 됩니다. 내적 자연이란 내적 여기 속에 있는 거다, 그렇죠? 무엇을 지배하느냐? 감정이나 욕망 같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자연적 요소를 말합니다. 인간이 태어나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들. 이는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목적 달성의 방해 요소라고 여겨졌으므로 사회적으로 통제 가능한 합리적 주체가 되기 위해서 인간은 스스로 내적 자연을 억압해야만 했습니다. 자, 끊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 나는 분명히 내일 공부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내일 됐더니 해 안 돼. 안 한단 말이야. 맞지? 이게 뭔데? 우리의 이 내면은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르고 내일 다른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우리의 내적 자유는 합리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성주의의 관점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의 내면은 전부 이성적이야, 비이성적이야? 비이성적이거든. 나도 마찬가지야. 맞지? 나도 핸드폰 보는데 분명히 지금 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언제 자? 1시간 뒤에 자거든. 맞죠?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안에 내면이라고 하는 이성과 어울리지 않는 비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을 관점으로 보자면 그것은 전부 뭐에 해당해? 목적 달성의 방해 요소에 해당한단 말이야. 맞죠? 왜? 공부하는데 방해되거든, 그런 마음이. 맞지? 자, 그래서 그렇게 여겨졌으므로 그것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통제한다고? 사회적으로 통제 가능한 합리적 주체가 되기 위해서 인간은 스스로 내적 자연을 어떻게 하느냐? 포기하거나 억압해야만 했습니다. 나의 내면이 드러나는 걸, 나의 내면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걸 눌러줘야 돼요. 맞죠? 역설적이게도 자연에 대한 폭력적 지배가 인간 스스로에 대한 폭력적 지배로 귀결된 것입니다. 라고 해서 자, 자연에 대한 폭력적 지배가 인간 스스로에 대한 폭력적 지배로 귀결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근대 사회를 살아갈 때는 내가 나의 내면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면 돼, 안 돼? 안 돼. 왜? 나의 내면은 어떠하거든? 비합리적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줘, 안 인정해줘? 인정 안 해줘. 그러니까 이 감정을 제외하고 이성적으로만 아주 차갑고 냉철하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떤 감정도 사라질까요? 타인에 대한 연민도 사라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많이 발생해? 불평등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로 인해 인간은 존재의 허무감이나 자기소외, 인간소외죠, 인간소외. 왜? 마음속에 있는 감정 다 없애라며. 맞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지배로서. 자, 그래서 불안과 절망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 자기 소외, 인간 소외의 현상이 일어났더니 인간에게 뭐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까? 불안과 절망이라고 하는 감정이 속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도르노는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세이렌의 일화를 계몽의 전개 과정으로 보고 그 계몽의 전개 과정이 지각적으로 드러난 알레고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레고리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알레고리. 혹시나 배웠을 수도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문학 했으면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문학 교과서에 좀 들어가 있죠. 알레고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쉬운 말로 번역하면 상징이라는 말입니다. 상징. 그런데 그냥 상징적 단어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상징적 서사를 말합니다. 상징적 서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어 라는 걸 이야기로 만들고 싶어. 그 이야기로 만든 게 뭐야? 양치기 소년이잖아. 맞지? 내가 방금 첫 번째로 말했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자꾸 잃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 문장을 알레고리로 만들면 뭐가 되는 거야?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이 계몽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인간에게 불안과 절망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는 그 실제 역사적 과정을요,
이 세이렌의 일화, 이 세이렌의 일화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죠. 세이렌의 일화를 통해서 그것이 여기에 상징적으로 드러난 이야기다라고 보고 그 과정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세이렌의 일화인데 세이렌이 뭔지 압니까?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세이렌이 뭐야?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얼굴이긴 합니다. 오, 뭐야? 갑자기 되게 똑똑해 보였어요. 아까 보낸 점수랑 뭔가 다른데 사람이? 맞아요. 스타벅스 얼굴이 세이렌입니다, 여러분들. 세이렌이 뭐 하는 사람인데요? 세이렌이 뭐야? 세이렌이 뭐예요? 들어본 적 없나요? 이 오디세이아가 오디세우스 장군의 일대기죠. 오디세우스 장군의 일대기. 오디세우스가 그 자신의 모험을 다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바다를 하나 건너야 했어요. 바다를 하나 건너야 했는데 그 바다에 인어가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인어가 어떤 인어냐면요, 사람을 홀리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바다에 빠져서 죽게 만드는 인어였어요. 그래서 이 세이렌이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거기에 홀려가지고 바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세이렌의 노래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왜 우리 그 자동차 그 이렇게 울리면 사이렌 울린다고 하잖아.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게 이 세이렌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세이렌의 노래를 듣고 바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오디세우스가 돛대에 자기 몸을 묶죠. 밧줄로 묶어가지고 이제 마음은 홀리는데 몸은 거기에 묶여서 안 나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다를 통과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하여튼 그 세이렌의 일화를 지금 계몽의 전개과정의 내용으로 본다는 건데 사실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그냥 알아두라고. 지성인이라면 스타벅스의 얼굴이 세이렌이라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을 자꾸 홀리는 거야. 왜 웃어? 왠지. 자, 이처럼 아도르노는 근대 문명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 원인을 계몽의 전개 과정, 즉 인간의 자기 보존에서 시작되어 자연에 대한 지배와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로까지 이어진 결과로 보았습니다. 특히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히틀러에 의한 나치즘과 유대인 학살은 인간의 자율성을 뭐 했어?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심하게 억압한 역사지. 맞죠? 자, 유대인 학살은 지배 논리로 전화가 무슨 말이야? 바뀌었다 이 말이야. 전화된 근대 이성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비합리적일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됩니다. 아까 쌤이 얘기했죠? 근대 이성이라고 하는 게 인류를 자유를 만들어줄 줄 알았더니 근대 이성을 바탕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자연에 대한 지배, 인간에 대한 자연에 대한 지배로 나아가면서 인간을 완전히 학살해버리는 이제 억압으로 나타나게 된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이 근대 이성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비합리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야. 이러한 관점에서 아도르노는 이성의 차가운 빛 아래 새로운 야만의 싹이 자라난다라고 하면서 애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 지문이고요. 이 가 지문을 잘 이해하고 나서 저기 나중에 5회 지문을 읽으면 되게 이해가 잘 될 거야. 볼게요. 하여튼 자, 그래서 지금 이 아도르노는 아까 다시 얘기하자면 틀에 박힌 생각 되게 싫어합니다. 왜? 이 틀이라고 하는 게 폭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죠? 자, 다음 나와볼게요. 고대 신화 그리고 중세 신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난 근대 서구인들에게 이성은 인류를 구원할 빛이자 진리였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다, 그렇죠? 자, 이 근대 서구인들에게 이성은 빛이자 진리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성을 맹신한 결과 전쟁의 비극과 물질 문명의 병폐를 경험한 유럽인들은 이성에 대한 무엇을 느끼게 되었어요? 깊은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인간의 이성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구나. 인간의 실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쟁의 소용돌이에 한가운데 있던 독일의 젊은 예술가들은 사회 정치적 긴장 상태에 항거하면서 그동안 근대 이성의 그늘에 가려져서 소외되어 왔던 인간의 무엇을 내면을 회화를 통해서 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림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표현주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림을 우리는 표현주의라고 해요. 자, 그래서 표현주의는 한마디로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의미랍니다.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의미래요. 기존의 사실주의 화가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한 반면 표현주의 회화는 눈에 보이는 대상의 모습이 아닌 작가의 감정이나 내면 등을 표현하려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표현주의는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내면을 표현하려고 하였습니다. 왜? 인간의 내면은 뭐 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왜? 이성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잖아.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건 합리성이라는 이름 아래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를 얘기하는데 지금 그것에 반대하는 거니까 이성과 가장 멀리 있는 내면, 인간 내면을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현주의 화가인 마티스는 화가노트에서 회화는 결국 표현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 자, 그래서 이 모더니즘 근대 사회로 보게 되면요, 이 그림이 좀 약간 어떻게 바뀌냐면요, 인간의 표정이나 막 감정 막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보다는 구도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드러냅니다. 구조 얼마나 깔끔한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얼마나 규격화되어 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했던 시대가 바로 이성이 중심되는 모더니즘 시대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넘어간 요 표현주의 화가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회화는 결국 표현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이 막 드러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표현이 눈으로 본 것을 눈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낀 것을 뭐 해야 된다? 마음에 전달하는 수단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회화의 기본 목적이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라는 전통적 규범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내가 저 대상을 보고 그림 그리려고 해. 다르게 그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이성적으로 내가 보이는 그대로 똑같이 그려야 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런데 표현주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이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나는 얘를 이런 색깔로 생각하고 이런 모양으로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은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잖아. 각각의 다르게 느끼는 점을 더 부각하는 거야. 더 부각해서 더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지. 자, 그래서 똑같은 오브제, 우리가 그냥 오브제라고 하죠. 똑같은 대상을 보고 그림을 그리더라도 완전 다르게 그려지겠지. 표현주의 같은 경우는. 알겠죠? 자,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보고 있는 그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표현주의입니다. 알겠죠?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라는 전통적 규범을 어떻게 했다고? 거부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릴 필요가 없어 이제는. 알겠죠? 자, 그래서 표현주의는 화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대상의 색이나 형태가 왜곡되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왜곡되어 나타난다. 왜? 무엇을? 감정을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모양이 어떤지는 그리는 사람한테 하나도 안 중요한 거야. 특히 색의 경우 각각의 색감이 주는 주관적 느낌을 통해서 작가가 느끼는 감정이나 감각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표현주의 작품에서는 사물이 갖는 고유한 색은 무시가 됩니다. 별로 안 중요해.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작가가 자의적인 게 무슨 말이야? 쉽게 말하면 내 맘대로 얘를 보고 초록색으로 그려도 상관없다는 거야. 내 마음 상태가 초록색이기 때문에 그래. 맞죠? 자, 그래서 작가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색이 사용됩니다. 또한 순간적으로 분출하는 강렬한 감정을 포착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고 거친 분놀림이 특징적으로 이어집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 우리가 그림인데 여러분들이 뭐 그림을 전공하고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 전공하고 있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막 우리가 다 외워야 할까요? 뭐야? 전쟁 났어? 전쟁이 없었는데 근대 이성으로 만들어진 거죠. 불꽃인가 저게? 야구장에서 불꽃놀이 하고 있나?
자 봅시다. 아닌데? 야구 끝났잖아. 진짜 선생이야. 좋아. 자, 뭐지 진짜? 무슨 누 콘서트 하나? 자, 과장되고 거친 분놀림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자, 생각해봐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작가가 있어. 당연히 이렇게 그리게 된다는 걸 내가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서 그냥 당연히 느끼고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이 지문을 조금 한 몇 주 지나서 보더라도 생판 처음 보는 듯한 느낌이 좀 덜 들어요. 알겠지? 우리가 이 지문을 매일매일 읽고 있을 수는 없잖아. 이 독해 지문요, 오늘 읽고 나서 한 3주 뒤에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여러분들. 맞지? 나도 정확하게 대답 못해. 왜냐면 나도 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독서 지문은요, 나도 수업 준비를 할 때 한번 다시 꼭 읽어봐야 돼요. 왜냐면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이게 막 책 한 권도 아니고, 맞지?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우리가 쇼폼 읽듯이 보듯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를 흐름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해. 어떤 흐름으로 기억할 건데, 표현주의 작가는 이성을 멀리하고 싶어요. 이성을 멀리하고 싶으니까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내 맘대로 색깔 정해도 돼, 안 돼? 돼. 그래서 색깔을 내 맘대로 정하는데, 그럼 그 내 맘대로 정한 색깔은 어디에서 나오는데? 나의 내면에서 나오는 거야. 맞죠? 그래서 내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작가가 마음대로 색깔을 선정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또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갑자기 욱 하면서 나오는 감정이 있어. 그 감정을 포착하고 싶어. 그 감정을 포착하고 싶어서 이 강렬한 감정을 어떻게 과장되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거칠게 나타낼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되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표현주의는 전쟁 이후 사회의 불안감이나 인간의 근원적 고통을 화폭에 담아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 이후의 불안함과 그 다음에 인간의 근원적 고통. 근원적 고통이라고 하는 게 뭐야? 그냥 인간이 인간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뭐 고통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근원적 고통이죠. 뭐 외로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표현주의는 도외시되어 온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라고 했다는 점에서 회화의 영역을 대상의 외면에 국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외면에 국한하지 않고 무엇으로 확장시켰다? 내 인간의 내면으로 확장시킨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표현주의는. 이는 훗날 선이나 형색 등의 조형 요소를 통해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현대 추상 미술이 등장하게 되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티스가 앙리 마티스라는 화가거든요. 앙리 마티스 화가. 예전에 그림 한번 내가 그려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 그림 어떻게 그린 줄 압니까? 나 이 사람 좀 따라 대충 그냥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사람 몸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막 여러 명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 찾아봐, 진짜 비슷한 거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티스의 그림 보면 나도 화가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의 특징들은 다 뭐냐면은 이제 이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뭘 나타내려고 했는지, 이 사람은 어떤 감정을 나타내려고 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그림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안 했지? 네. 솔직해서 좋아요. 자, 지난번에 안 배웠다고 거짓말하네. 자, 봅시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 시험을 모의고사 쳤죠? 뭐가 어땠는데? 괜찮았어? 평소만큼 나왔어요? 열심히 쳤어? 뭐라고? 안 믿었어 그것도? 뭐도 조만간 얘기 좀 합시다. 자, 다시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선지부터 보면은 두 개의 공통점, 근대 사회에 내재된 여러 문제와 이의 해결 방안을 분석하고 있다. 맞나요? 틀렸지? 뭐가 틀렸어요? 해결 방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근대 사회에 내재된 여러 문제는 어디에 드러나 있어? 가에 드러나 있지. 나는 그런 거 1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그 표현주의, 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자, 다음 2번 볼게요. 근대 사회가 발전하게 된 과정을 예술적 관심에서 고찰하고 있다. 맞나요? 요거는 잘 보세요. 순서가 틀렸어요. 발전하게 된 과정을 예술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가는 그런 내용도 없고요. 나와 연결을 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발전하게 된 과정을 예술적 관점에서 고찰한 게 아니고, 발전하게 된 그 결과로서 예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변화에 대해서. 이 나 지문은 고찰이라고 하는 건 성찰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다음 3번 볼게요. 근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맞나요? 맞죠? 자, 어느 부분이 왔냐면 뭐예요? 근대 사회가 얼마나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가는 완전 비판이야. 맞지? 나는 뭔데요? 나는 이 근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으로부터 뭐가 나왔다? 반성이 나왔고, 그 반성으로부터 어떤 게 나왔다? 예술 중에 표현주의라고 하는 예술이 나왔다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할 때는요, 다시 선지들 보면서 뭐 해야 되느냐, 얘는 왜 맞고 왜 틀렸는지를 분석해 봐야 돼요. 알겠지?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그거 뭐냐, 점수 나오고 나서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면서,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에 왜 선지나 이런 거 모의고사대로 안 하고 그냥 싹 선생님이 새로 만들어서 다 냈잖아. 혹시 그것도 몰라요? 그거 모르면 진짜 공부 안 한 거야. 진짜. 자, 근데 그 이번 시험은 생각보다 조금 평균 점수가 낮아가지고 요 실제 모의고에 있었던 요 선지에 있는 문장들 선생님이 많이 활용할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는 조금, 근데 해봐야 뭐 조금 쉬워질 거야. 알겠지? 근데 어찌됐건 아주 미세하게 조금은 쉬워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선지에 있는 문장들 좀 더 많이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알겠지? 뭐가 맞는 말이고 뭐가 틀린 말인지. 자, 다음 4번 선지 볼게요. 근대 사회의 특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분석한 두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맞나요? 아니죠. 상반된 관점이라고? 그러면 뭐 해야 돼? 하나는 근대를 찬양해야 되고 하나는 근대를 비판해야 되잖아. 그런데 가와 나는 서로 뭐 하고 있어? 근대를 비판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드렸습니다. 자, 다음 5번 선지. 근대 사회의 과학혁명을 이어가기 위한 당시 사람들의 노력을 설명하고 있답니다. 노력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학혁명을 이어가기 위한, 과학혁명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이성을 계속 이어간다는 말이잖아. 맞죠? 과학혁명이 이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전혀 없지. 자,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기억과 같이 말하는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자, 기억이 뭐였습니까? 이성의 차가운 빛 아래 새로운 야만이 자라난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문장,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추론 문제입니다. 추론 문제. 자, 그래서 이성의 차가운 빛 아래 새로운 야만의 싹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뭐였습니까? 이성은 인간의 이성만 중시하기 때문에 내면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다른 타인에 대한 내면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진다? 지배와 폭력이 이루어진다는 게 핵심이었죠. 자, 그래서 기억과 같이 말하는 의도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면은 몇 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1번부터 볼게요. 계몽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시 자연으로 회귀하려는, 맞나요? 그건 아니지. 계몽에 대한 반작용까지는 맞아, 여러분들. 맞죠? 계몽은 이성 중심으로 일어났잖아. 맞죠? 계몽에 대한 반작용까지는 맞는데 다시 자연으로 회귀하고 싶어요? 아니지. 자, 다음 2번 선지. 인류의 진보를 지향했던 계몽주의가 인류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역행한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진보를 지향했던 계몽주의가 인류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역행한 것을 경고하고 있다. 자, 다시 넘어가 볼게요.
이성의 차가운 빛 아래 새로운 야만의 싹이라고 했는데 이 야만의 싹이라고 하는 게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인간에 대한 지배, 폭력 이런 거였잖아. 자, 그래서 인간에 대한 지배와 폭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억압. 맞죠? 자, 그래서 억압하는 방향으로 역행한 것을 경고하는 의미로서 썼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근데 이거는 사실 다른 선지랑 다 비교를 하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비교를 해야 되는데 3번 선지 보면 신화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이성의 힘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쳤지. 맞죠? 이성의 힘이 약화되는 걸 바라고 있지.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 다음 인간 소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인간의 집단적 힘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자, 인간의 집단적 힘이 이루어낸 게 바로 뭐였습니까? 자연에 대한 기억나나요? 지배였어요. 자연에 대한 지배가 필요함을 얘기하고 있는 글인가요? 아니죠. 다음 5번 선지. 근대 문명의 추악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한다. 자,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뭐였어? 이것도 아까 똑같죠? 자연에 대한 지배를 이룬 게 바로 이거였죠. 맞죠? 자, 그래서 그거를 회복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근대 문명의 추악한 형체를 극복한다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뒤에 요게 틀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다음 한번 세일에는 1화 나오죠. 자, 아도르노는 인간을 유혹해서 제물로 삼는 세이렌을 자연의 위협으로 봤습니다. 자, 잘 보세요. 세이렌을 뭘로 봤어? 자연의 위협으로 봤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세이렌을 극복했어, 오디세우스가. 그러면 그거는 무엇에 대한 지배로 볼 수 있겠어? 자연에 대한 지배로 볼 수 있겠어요. 이거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개몽의 전개 과정과 연계해서 설명했답니다. 연결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도 자, 바다 요정 세일에는 섬을 지나는 사람들을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유혹해서 제물로 삼았다. 자, 세일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섬을 지나가기 위해서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았습니다. 귀를 막았어요. 자,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 듣게 만들고요. 노를 저어 섬을 지나갈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노랫소리의 유혹에 빠지려는 욕망을 뭐 합니까? 스스로 억압하기 위해서 돛대에 자신의 몸을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기 몸을 묶었어요. 그게 뭐야? 자기 스스로 자기 내면에 대한 무엇을 만들어낸 겁니까? 억압, 통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인간이 계몽이 발전하는 과정을 이런 알레고리로 이해를 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세이렌의 섬을 지날 때 노래소리가 들려오자 오디세우스는 이성을 잃고 풀어달라고 애원하지만 부하들은 아무도 듣지 못한 채 힘차게 노를 저어서 무사히 섬을 지나가게 됩니다. 알겠죠? 귀를 밀랍으로 막아서 부하들은 아무 소리도 못 들어. 나는 뭐하고 있어? 돛대에 몸을 감아.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A는 세이렌의 소리를 안 듣는 거잖아. 무엇에 대한 지배? 자연에 대한 지배.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부하들의 길을 막았구나. 맞죠? 부하들의 길을 막았으니까 무엇에 대한 지배? 인간에 대한 지배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한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스스로를 억압하기 위해서 묶었잖아. 이거는 무엇에 대한? 인간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가 되는 거지. 맞죠? 인간 내적 자연. 그러니까 오디세우스 내면. 맞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다. 그죠? 자, 다음 4번 문제. 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근대 이성의 회의를 느낀 유럽인들은 인간 실존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맞나요? 완전 맞는 말. 완전 맞는 말. 근대 이성의 회의감을 느꼈어. 인간 실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게 됐어? 인간의 내면이 더 중요하게 되었어.
이해되죠? 자, 다음 2번 선지. 표현주의는 전쟁을 경험한 독일의 젊은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등장한 예술운동이다. 맞나요? 맞죠. 이것도 본문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똑같이 있었어요. 자, 다음 3번 문제. 마티스에 의하면 표현의 의미는 눈으로 본 것을 눈에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맞나요? 아니죠. 뭐로 고쳐야 돼, 이거? 마음으로 본 것을 마음에 전달하는 예술이 바로 뭐다? 표현주의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눈으로 본 것을 눈에 전달하는 건 뭔데? 이성적인 거야. 정답 몇 번? 3번. 다음, 표현주의는 대상의 외면에만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감정까지 다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요거 그대로 있었습니다. 맞죠? 외면에 국한하지 않고 감정까지 다루었다는 거 그대로 있습니다. 자, 다음, 표현주의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시 혁신적인 예술운동이었다. 맞나요? 맞죠. 왜? 이성중심의 사회에서는 내가 앞에 뭔가 보이면 그거를 보고 그려야 됐단 말이야. 그런데 표현주의에서는 뭐야? 내가 보이는 걸 그렇게 안 그려도 돼. 마음대로 그려도 돼. 자,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이었습니다. 까지. 자, 다음 5번 문제. 자, 가의 아도르노와 나의 표현주의의 관점에서 보기의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표현주의 작가인 뭉크의 작품 절규에서는 해골의 형상을 한 남자가 쭉 나오죠. 자, 그래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이 뭉크의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림들이 다 뭐야? 표현주의죠, 표현주의. 자, 그래서 해골의 형상을 한 남자가 공포에 가득 찬 표정으로 길을 막고 틀어막으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 뒤로 핏빛으로 물든 하늘과 검은색 강물이 꿈틀거리는 꿈틀거리듯 왜곡하여서 표현함으로써 존재의 허무감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읽으면서 밑줄 그어야 되는 포인트가 뭘까요? 자, 일단은 지금 공포에 가득 차 있습니다. 뒤로 핏빛으로 물든 하늘이 있어요. 검은색 강물을 꿈틀거리듯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왜곡하여 표현함으로써 뭘 드러냅니까? 존재의 허무감. 자, 그럼 봅시다. 공포에 질렸다. 이거 뭐야? 인간의 내면. 자,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배경을 어떻게 표현했어? 왜곡하여 표현했어. 그 다음 이 허무감이라고 하는 게 뭐야? 인간의 본연적 감정입니다. 맞죠? 본연적으로 느껴지는 감정. 자, 근원적 고통이죠. 근원적 고통. 이 허무감이 근원적 고통. 본문에서 나온 말이랑 우리가 연결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1번 선지부터 보면 작가가 표현하려고 한 감정은 근대 이성에 의해 억눌려온 인간의 내적 자연으로 볼 수 있다. 맞나요? 맞죠. 자, 다음 2번.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불안과 고통은 이성이 빙배했던 근대 사회에서 한 개인이 느꼈던 존재의 허무감과 관련되어 있겠군. 이것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다음. 해골 형상과 꿈틀거리는 강물은 작가가 느끼는 공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형태를 왜곡했다. 맞나요? 완전 맞는 말. 자, 다음. 비명을 지르는 남자의 모습을 회화적 전통에 따라 표현함으로써 전통에 따라 표현했어요? 아니지. 생긴 형태가 막 이렇게 생겼는데 강물이 막 이렇게 생겼는데 아니죠. 자, 감상자도 그 고통을 느끼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끊으면 뭐만 틀렸어요? 전통에 따라만 틀렸습니다. 되겠죠. 정답 몇 번? 4번. 6번이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2번. 미명 아래라고 돼 있는데 미명은 명이 이름이야. 이름. 알겠죠? 이건 밝히는 밝을 명자가 아닙니다. 합리성이라는 이름 아래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5회 첫 번째 질문 봅시다. 1번 수부터. 오늘 지금 2개 하면 끝나겠네. 쉬었다 할까요? 알겠어, 쉬었다. 천천히 합시다. 지금